소재주가 좋은 건 뭐 다 아는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 장비주가 좀 많이 소외된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장비주에 대한 투자 기회도 있을런지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이렇게 올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주로 소재주들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요. 소재주들 중에서도 사실은 뭐 에코프로비엠처럼 충분히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양극재 업체들은 대체로 오를 만한 이유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재주들 중에서도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전고체 테마에 얽혀서 막 갑자기 막 오른다거나 또 사실은 뭐 아직은 2차 전지 관련한 매출이 잘 없는데 어디 진출한다는 소식만으로 막 갑자기 뭐 거의 상한가 가듯이 올라간 종목들도 막 속출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업체들은 일단은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쨌거나 장비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은 좀 덜 올랐습니다. 덜 오르거나 안 오르거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배터리 셀 업체들도 이제 점점 주목을 받으면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터리 셀 업체들은 어차피 지금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른바 이제 저희 연구소가 주력하는 스몰캡들처럼 그렇게 막 기민하게 빠르게 막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되게 안정감 있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특히 멘탈 약하신 분들이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기에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배터리 셀 업체들 좋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그런 국내에서 각종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또는 흑연이라든지 이런 광물 소재 쪽 그 수직 통합 체계를 구축해가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되게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터리 아저씨가 강조하는 대로 장기적인 호흡에서 그냥 나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예전에 우리가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삼성전자 투자할래 그러면 다 투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하면 장기적으로는 다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배터리 셀 업체들도 이제는 IRA 그 세부 지침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각종 이른바 이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라는 걸 받잖아요. AMPC라고 하는데 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를 이제 받는 게 요번에 LG 엔솔 이제 그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이미 그걸 반영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만큼 이제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반영하면서 주가가 또 올라갈 거고, 또 이제 장비주들도 저는 좀 서서히 달릴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IRA 법안 세부 지침 통과를 이제 앞두기 전에는 약간 이런저런 불확실성들이 있어서 완성차 업체하고 배터리 업체들 간의 이제 계약이 나올 게 그 사이에 나오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안 나온 것들도 많고 그게 이제 속속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나오면 당연히 배터리하고 완성차 업체 간의 계약이 맺어지면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게 배터리 업체가 소재 계약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장비도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생산 캐파를 구축해야 되니까. 특히 2022년 대비 2025년까지 국내 배터리 3사가 대략 3배 가까운 캐파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2차 전지 소재가 훨씬 좋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소재는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섹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10년, 20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장비주도 제가 볼 때는 이 생산 캐파를 한참 구축하는 향후 몇 년 동안은, 2, 3년 동안은 굉장히 가파르게 수주와 실적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장비주들 중에서도 좀 똘똘한 기업들은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만약 향후 한 10년 동안 계속 진지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섹터를 전체 자기 개인 포트에 최소 50% 이상을 담아라. 저 개인적으로는 한 85% 이상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2차 전지 섹터만 너무 담아놨다가 또 2차 전지 섹터가 잘 달릴 때는 좋은데 또 조정이 만약 온다 그러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건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고 자기 멘탈 감안해서.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비중을, 그러니까 향후 한 2, 3년 동안은 소재와 장비의 비중을 대략 한 7대3 예, 정도로 담고, 그 다음에 그 한 2,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소재를 거의 한 90% 이상의 비중으로 10년, 20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저는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0년, 20년 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주 같은 경우도 이제 발주가 나올 텐데, 뭐 일단 당장 올해 2분기 중에 예, 나올 게 LG엔솔의 그 미시간 물량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K온의 서산 공장 물량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게 되게 캐파가 큰데, 그 SK온이 이제 미국 켄터키, 테네시 쪽에 그 블루 오브 SK라고 그 SK하고 포드의 합작 예, 법인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공장 3개 토탈 129기가와트신데, 이 물량만으로 1월 달에 뭐 예를 들어서 윤승 FNC 같은 그 믹싱 업체, 또 PNT 같은 뭐 전극 공정의 그 코팅, 아변 업체 뭐 이런 거는 1월 달에 한 번에 받은 게 2천억 원대 넘는 그런 수주 물량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물량 나온 게 켄터키 테네시 전체 물량의 3분의 1이 나온 겁니다. 3분의 2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연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식입니다, 하여튼. 삼성 SDI도 최근에 이제 그 캐파 구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도 뭐 그쪽으로 이제 물량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2분기부터 또 막 장비 발주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여기에 모멘텀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수주 모멘텀 임박해 가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조금 높이면서 투자했다가 또 이제 이건 뭐 조금 장기술일 수 있는데, 예, 조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좀 뛰었을 때 약간 수익 실현해가면서 약간씩, 예, 그런 식의 조금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투자하면 꽤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를 보실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 생산 공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크게 보면 전극 공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배터리 전극을 만든 상태에서 이걸 이제 배터리로 만드는 이제 그 조립 공정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걸 실제로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공정, 이게 크게 세 공정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조립 공정하고 활성화 공정은 워낙 경쟁 업체들이 많아지고, 특히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서 넘어오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서 기술적 진입 장벽이 크게 높지 않고,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성장해요. 성장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지속적인 어떤 성장률을 보이고 또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기가 조금 힘든, 예, 그 공정 쪽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전극 공정 중에 예를 들면 그 믹싱 공정하고 코팅 공정 쪽 장비 업체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이쪽이 이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고, 또 그 한편으로는 이쪽에 큰 기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장비주 투자할 때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배터리 3사도 이제 지금 캐파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캐파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 생산 캐파를 구축할 때 제일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전극 공정 안에서도 그 기술적 진입, 난이도가 높으면서 몸집이 큰 공정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믹싱 공정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코팅 공정,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우리가 장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그 규모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제 하도 탐방을 많이 다니고 뭐 그런 것들을 봤으니까 제가 그게 이제 막 이미지로 막 강의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장비라고 그러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믹싱 공정이라고 하면요, 높이가 일단 수십 미터가 돼야 돼요. 예, 거기다가 뭐 공간 차지하는 부피도 엄청 크고,
코팅 공정도 이게 보통 한 2, 3층 높이인데, 뭐 한 3층 정도 높이 가까이 되죠. 3층은,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이 코팅 공정이 그리고 한 번만 도는 게 아니고요. 코팅 앤 백 코팅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극판에서 이제 뭐 양칼 물질이라든지 은칼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바르는 공정, 코팅하는 공정이 이게 한 바퀴 한 면 바르고 나서 또 돌려서 뒷면은 또 바르는 공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투자해야 될 금액 규모가 이 두 공정 때문에 엄청 커지는 거예요. 장비도 그래서 비싼 거고. 예. 그러면 이제 뭐 일단 많은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장비가 차지하는 공간도 크니까 높이 지어야 되고, 또 그런 큰 장비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운영 인력도 그쪽에 많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의 장비들이 일단 사이즈가 크다. 그만큼 매출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가 그만큼 또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윤성 FNC하고 PNT, 그리고 믹싱 공정의 윤성 FNC라는 업체, 그 다음에 이제 또 PNT라는 이제 코팅 공정의 업체, 이 업체들이 상당히 저는 좀 길게 보면 주목할 장비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윤성 FNC는 이미 저희 연구소가 소개한 이래로 뭐 지난해 상장했지만 워낙 이제 시장 상황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때 되게 저평가된 상태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좀 주목하고 소개를 했는데, 이미 저점에서 뭐 이 회사도 200몇십 % 올랐어요. 그래서 만만한 지금 주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보면 2, 3년 안에 또 여기서 한 몇 배는 오를 수 있는 저는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되게 주가가 급등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신중하셔야 되고, 투자하신다고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신 게 맞다. 그리고 그 배경을 제가 이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믹싱 공정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한 5분의 1 수준으로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면 배터리 업체들이 채택 안 하겠어요? 무조건 하죠. 무조건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윤성 FNC라는 회사는 지금 연속식 믹싱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했고, 이미 일부 업체에는 파일럿 공정에 뭐 적용하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2, 3년 후에는 보통 파일럿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보통 한 2년 정도 후에는 양산 과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 연속식 믹싱 시스템이 나왔을 때 저는 뭐 아마 업계를 평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 회사의 잠재력은 되게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회사는 이미 그냥 연속식 믹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매출,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파를 걸로 예상이 돼요. 지난해 2천억대 매출을 했는데, 올해는 4,500억 정도 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제가 추정하기엔 최소 7,500억에서 8,000억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영업이익률도 거의 한 15% 나오고요. 연속식 믹싱 시스템으로 가면 여기 이제 다시 그 믹싱 공정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연속식 믹싱 장비들은 제가 볼 땐 마진율이 30%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한동안 독점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게임 끝이죠.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릴 PNT라는 회사하고 비교해보면, PNT가 지금까지 2차전지 장비주의 대장 역할을 하는데, 이 PNT는 일본의 히라노를 비롯해서 글로벌리 경쟁 업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PNT는 국내에서는 어쨌거나 되게 기술력이 높은 업체이지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해외 경쟁 업체도 있다. 인데 믹싱 공정은 좀 달라요. 믹싱 공정은 국내 1, 2, 3등이 해외 글로벌 1, 2, 3등이 됩니다. 일단 중국 업체들의 믹싱 공정 기술은 별로 안 높거든요. 그냥 걔네들은 양으로 승부하는 업체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출발이 늦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기본적으로는 양산 개발이 되게 중요한데, 양산 개발 흐름에서 이미 이제 뒤쳐져서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그러면 국내에 이제 윤성의 FNC 말고 TSI라는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비상장 상태인 MS라는 이제 그런 그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비상장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뭐 상장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윤성이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서 마진율도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연속식 믹싱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내 3사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회사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계속 배터리 이제 생산 캐파를 구축해 가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 업체들 물량도 향후에는 윤성이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윤성은 어쩌면 뭐 2, 3년에 거치지 않고 어쩌면 5년, 10년 동안 장비업체로서는 드물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일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PNT 말씀을 좀 드리면, PNT가 지금까지 2차전지 장비주 대장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2019년에 이미 소개한 종목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정도까지인가 잘 가다가 그 이후로 좀 주가가 계속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유인 즉슨 이 회사가 수주잔고가 짐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조 8천억 원어치 받아놨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물류가 좀 운송이 지연됐던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이제 계속 돈을 벌어가면서 이제 생산 캐파를 구축하고 하다 보니 수주는 엄청 받았는데 이걸 물량을 빨리 소화를 다 못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해서 더 이상 지연시킬 수가 없잖아요. 또 배터리 생산 캐파도 구축도 배터리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서둘러야 되고. 그래서 이 회사 주가가 이제 좀 한편으로는 수주는 많이 받았는데 매출 인식이 빨리 안 돼서 좀 주가가 빨리 못 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얼마 전에 대략 한 1,500억짜리 전환 상환 우선주, RCPS라고 하죠. 네네. 그걸 이제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물론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 희석 효과가 좀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캐파 구축해서 이제는 물량을 쳐내는 이런 단계로 갈 수 있고, 그러면 PNT라는 회사도 이제 실적 성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까면서 되게 본격적으로 수주 못지않게 실적도 가파르게 다시 성장하는 구간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향후 한 2, 3년 안에는 PNT도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PNT는 국내에서는 적어도 코팅 공정, 그 다음에 또 정 공정 안에서 반붙어 있는 게 이제 프레스 공정하고 슬리팅, 이렇게 자르는 건데, 전구판 다 만들고 나면 이제 배터리로 만들기 좋게 이제 그 정판을 자르는 걸 슬리팅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거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PNT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업체 아닐까. 그리고 PNT는 하여튼 최근에 약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 기간 또 조정을 받은 측면도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하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좀 주목해 볼 회사로, DNT라는 회사가 있어요. DNT요? 네네. DNT는 사실은 조립 공정은 제가 기술력 진입 장벽이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립 공정 안에서도 이 DNT는 좀 다릅니다. DNT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조립 공정은 이제 세부 공정으로 들어가면 노칭, 스태킹, 태벨딩, 패키징 이런 식의 이제 세부 공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로칭 공정인데, 기존에는 기계를 동원해서 이제 프레스로 찍어 누르듯이 이제 하는 프레스 노칭 공정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며칠 만에 이제 계속 이 라인을 세워서 프레스 날을 갈아줘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레이저 로칭으로 하면 그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생산 공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레이저 노칭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음극재 쪽에 레이저 노칭은 여러 업체가 합니다. 이미 개발하고 있고. 근데 양극재 레이저 노칭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아직은 DNT밖에 못하고 있고요. DNT라는 회사가 LG 엔솔 쪽에 이제 뭐 현재로서는 향후 한 2, 3년 동안은 독점 공급하는 업체로 돼 있고요. 어쩌면 뭐 전속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독점 공급하는 업체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조립 공정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이내거든요. 뭐 7%, 8% 뭐 이런데 적어도 이 회사의 양극재 레이저 노칭 장비 쪽은 영업이익률이 한 20% 가까이 나옵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어떤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도 향후 2, 3년 동안 상당히 저는 가파르게 성장할 것 같고, 이 업체도 역시나 지난해 저희가 한 5월쯤 소개했나? 해서 이미 처음 소개했을 때 비해서는 거의 한 170% 이상 올라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향후에 한 2, 3년 동안에 여전히 크게 성장할 여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또 조금 장비 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주목해 볼 업체들은 가능하면 소재 사업을 같이 하려는 업체들도 있고요. 이건 제가 특정 업체들 그러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들 조금 찾아보시면 소재 업체를 같이 하는 업체들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좀 투자 아이디어가 많이 약해졌지만 예를 들어서 유럽 쪽 또 미국 쪽 같은 업체들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업체들처럼 이렇게 개별 장비들을 이제 발주를 내서 이걸 전체적으로 셋업할 수 있는 그 역량들이 있는데 해외 업체들은 빨리 생산 캐파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국내 업체들처럼. 그러면 해외 배터리 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체 공정을 이제 예를 들어서 턴키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일괄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한데 이런 니즈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업체가 이건 언급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기술 같은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업체들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유럽이 특히 경기 침체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 빨리빨리 자금 조달을 해서 이제 생산 캐파 구축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의 어떤 영업 전략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현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주가가 잘 안 움직인 회사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지난해 이미 그 노르웨이의 프레이어사라는 그 반고체 저 배터리 생산 업체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미 올해 중반 정도면 아마 첫 수주가 나올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1조 원 가까운 그런 장비 수주가 거의 예약돼 있는 업체이거든요. 그런 업체도 아마 적절한 때가 되면 저는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는 사실 거의 못 움직이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또 기회가 오는 시점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업체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말 또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디테일한 그런 2차 전지 관련 정보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선데이 TV 이꼴 약간 2차 전지 방송이다.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김에 좀 채널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채널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관심사가 되게 다양하고요. 특히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문제도 다뤘고 또 사실은 한국 경제라든지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꽤 관심 가지고 계속 추적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예전에 썼던 책을 보면 일의 미래라는 그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이런 문제들도 다뤘고 또 조세 재정 문제도 다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제 소개하는 방송이긴 한데 이게 어느 단계에 가다 보니 이제 배터리 아저씨를 만났고 배터리 아저씨랑 이제 그분 컨텐츠가 워낙 훌륭하고 또 컨트롤에서 저도 이제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특히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기회인데 이걸 어떤 이해관계나 의도 때문에 이를 좀 폄하하는 그런 여의도 정권가의 일부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K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제고하고
또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좀 방송들을 많이 했죠. 예, 의기투합해서. 하다 보니 또 그 사이에 배터리 RC 인기가 워낙 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저희도 이제 어쨌거나 또 많은 분들의 니즈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한 이제 에피소드들을 많이 올렸죠.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 방송이냐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꼭 그렇진 않고요. 저는 사실 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네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에 반해서 주식 투자도 굉장히 많은 어떤 뭐 노력과 에너지를 기울여야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불로소득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정말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정말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 있어서 제대로 투자한다면 사실은 들이는 노력과 시간 대비해서 훨씬 더 너무 크게 보답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라는 그분이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쓴 게 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대사회가 노력과 재능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상을 받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꼭 거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 뭐 정말 뭐 전 세계를 휩쓸었던 글로벌 농구스타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 1800년대에 미국 남부에서 태어났다면, 그냥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시대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재능이 부각되기도 하고 발견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일군 사람이지만, 이걸 한편으로는, 이게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게 다 자기 거냐?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경제학 용어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뭐 비유하기로는 빵 한 덩어리 먹을 때는 되게 만족도가 높다가 이걸 3개, 4개씩 먹어갈 때는 하나 소비할 때마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제일 쉽게 설명하는 방식이. 돈도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수준까지는 잘 살게 될수록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될수록 이 행복도가 올라가지만 어느 일정한 단계를 넘었으면 사실 이게 돈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행복도가 더 증진되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죠. 어떤 1000억이 있는 사람한테 그게 1000만 원이 더 있을 때 그 1000만 원을 더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겠냐. 실질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그러게요. 네. 근데 그 1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연소득 2000만 원인 사람한테 1년에 1000만 원이 더 늘어난다. 그건 굉장히 큰 삶의 질을 올리는 거고 행복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저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실천하고 있고 또 그렇게 더 가려고 하지만 주식 투자로 해서 큰 수익을 누리신 분들이라면 특히 2차전지 오래 투자해서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이라면 이게 번 돈을 가지고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나보다 더 이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좀 갖춰가시면 좋겠다. 특히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우리가 이제 흔히 고아라고 하는데 보육시설에 있다가 이제 이 성인이 되면 정부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뭐 얼마 정도의 돈을 제외하고는 그냥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 나오면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자립준비 청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좀 막막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을 좀 돕는 일들, 이런 것들 같이 좀 하면 어떨까 싶고, 저는 사실 저희 회원들한테 나한테 선물 안 보내도 된다, 고맙다고. 대신에 그거 잘 챙겨놨다가 나중에 2, 3년 후에
이런 사람들 좀 돕는 사업을 같이 하자 이렇게 많이 설득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방송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노력에 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오셔서 해주신 말씀 잘 들어보면은 확실히 좀 디테일하고 그렇죠. 뭐 스케줄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채널에 가셔가지고 방문하시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정보까지 잘 팔로우업 하신다면은 분명히 또 2차 전지로 또 좋은 성과 또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또 다른 얘기 많이 못 나눠봤는데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대인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